매주 일요일 밤 9시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미스터리 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시작되는 스트리밍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어를 예술적 표현의 제재로 삼아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 언어를 통해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형상화한 것을 우리는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문학은 예술의 하위 범주에 속하죠. 그 안에서 소설, 수필, 시, 희곡 등 다양한 분야로 다시 나뉘는데 그중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학은 소설일 겁니다.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이나 사실의 바탕을 두고 허구로 꾸민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다시 여러 장르의 소설로 세분화되죠. 그 중에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FS 소설이라고 부르죠.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SF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장르예요.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아마 장르 특성상 한국인 정서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공상과학소설이라는 뜻의 SF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인식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을 다루는 장르라고 정의하는데 보통 뛰어난 과학기술이나 외계인, 타임머신, 컴퓨터, 시공간과 인과율을 무시하는 주인공 등 과학적인 창작물을 다룹니다. 이번 미스터리 사건 파일이 SF 소설과 관련이 있어요. 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명 SF 소설 작가가 지은 책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이어네틱스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1950년에 미국에서 첫 출판됨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현재까지 약 9천만 권 이상이 팔렸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책 중 하나죠. 사람의 마음과 정신수련 방법들을 쓴 책인데요. 안의 내용을 보면 작가가 아주 특이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감성적인 반응적 마음과 이성적인 성격을 띤 분석적 마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반응적 마음에는 외상적 기억으로부터 발생한 두려움, 불안, 분노 등 고통의 원인이 되는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일종의 치료를 통해 과거의 감정들을 제거한 뒤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최종적으로 이 반응적 마음을 없애고 정화의 단계에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언뜻 듣기에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뭔가 추상적이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책은 당시 미국의 유명 SF 소설 작가인 라파에트 로널드 허버드라는 사람이 쓴 자기계발서입니다. 왜 SF 소설 작가가 자기계발서를 썼는지가 의문이 드는데 이 작가가 정신분석학의 지식이 많다 그래요. 이것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주장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요, 학계에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대신 책은 많이 팔렸죠. 이 사람입니다. 1991년 미국에서 출생한 라파에트 로널드 하버드예요. 45권의 SF 출간과 약 3천여 권이 넘는 정신분석학 저서를 남긴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가장 큰 업적은 따로 있다는 거죠. 저번 주에 예고한 대로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1952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창시됐는데 유명 헐리우드 배우인 톰 크루즈가 믿는 종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도 사이언톨로지 신도가 있어요. 경기도 청평과 경남 거제도를 중심으로 약 2천여 명 정도가 사이언톨로지를 믿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감이 있어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 종교가 규모에 비해 아주 베일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범죄단체라는 말도 있고요. 내부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이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어요. 이 종교를 믿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대체 사이언톨로지는 어떤 단체일까요? 이번에 알아볼 미스터리 사건 파일은
아주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종교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 미스터리한 종교 사이언톨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2년 로널드 허버드라는 작가에 의해 창시된 종교 사이언톨로지의 명칭은 지식과 기술을 뜻하는 라틴어 스키엔티아와 이성을 뜻하는 그리스어 로고스를 합쳐 만들어졌고요. 진리를 탐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사이언톨로지를 상징하는 문양이에요. 일단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사이언톨로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이 상징만 보고 기독교의 종파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이언톨로지는 사실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믿는다는 부분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의 영향도 받았고요. 여기에 창시자인 로널드 허버드가 자신의 소설에서 상상해낸 세계관들이 모두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종교가 된 것이라고 주장해요. 기존의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사이언톨로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과학기술을 종교에 응용했다는 거고요. 종교 교리에 외계인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생겨난 건데 과학을 응용했다는 부분이 특이하지만 사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리에 외계인이 등장했다는 것이 조금 황당하긴 합니다. 대체 어떤 계기로 이런 종교를 만들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선 로널드 허버드가 만들어낸 사이언톨로지의 창조 신화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사이언톨로지 내에서도 비밀리에 전해진다는 창조 문서에 따르면 사실 비밀리에 전해지는 문서라는데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도 좀 의문이 들어요. 약 76조 년 전 우주에는 지구와 흡사한 행성에 인간과 흡사한 생물이 살고 있는데 제누라는 이름의 은하계 독재자가 이 행성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영혼을 모아서 냉동시킨 후 지구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때 제누는 영혼들과 함께 지구에 수소폭탄을 떨어뜨리는데 그로 인해 냉동된 영혼들이 녹아 자유롭게 지구를 떠돌게 되었고 이 영혼들이 지구에 살고 있던 생물체, 즉 인간의 육체에 들어가 영혼과 육체를 모두 갖춘 지금의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육체는 지구인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은 외계에서 온 외계인이라는 겁니다. 이 외계인의 영혼은 테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영원 불멸의 존재로 사이언톨로지 내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내용 중 하나라 그래요. 이들이 주장하는 사이언톨로지 이론에 따르면 인간 내면에는 세 가지 객체가 존재하는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지구인의 육체와 마인드, 그리고 외계에서 온 영적인 존재인 테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과학기술을 통해 정신을 수양하고 정화하면 이후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 불멸의 존재인 테탄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이언톨로지에서 말하는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일대 교주이자 창시자인 로널드 허버드는 1986년 1월 24일 캘리포니아주 어느 목장에서 75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교인들은 로널드 허버드가 테탄이 되었으며 언젠가 새로운 인간의 몸에 들어가 환생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현재 사이언톨로지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미스케비지가 제2대 교주 자리에 오릅니다. 사이언톨로지 내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약 5만 5천여 명의 신자가 미국에 있고 160여 개국에 이 종교가 퍼져 있으며 전 세계 교인들의 수를 합치면 800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64년밖에 되지 않은 신흥 종교가 800만 명이라는 신도를 보유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 유명 연예인들도 이곳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특이한 점은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 정작 사이언톨로지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800만 명이 모인 단체면은 내부를 아무리 단속해도 정보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단속할 수 있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선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사이언톨로지가 자신들의 종교를 철저하게 숨기고 외부에 절대로 알리지 않는 폐쇄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신도들의 숫자가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겁니다. 2011년에 사이언톨로지를 탈퇴한 고위급 간부에 의하면 사실 전 세계에 약 4만 명 정도의 교인밖에 없다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사이언톨로지의 기본 교리는 1950년에 로널드 허버드가 발간한 책 다이아네틱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책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이언톨로지는 인간의 마음을 불완전하고 감정적인 반응적 마음과 이성적이고 완전한 분석적 마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불안한 반응적 마음과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제거해서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고 인간이 보다 이성적이며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고통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된다고 믿어요. 얼핏 들으면 종교에서 흔히 말하는 이야기들과 문맥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들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인간이 가진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제거한다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의문이 생깁니다. 로널드 허버드는 과학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사진에 보이는 이 기계는 로널드 허버드가 직접 발명한 아주 특별한 기계라고 소개하고 있는 2미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와 비슷하게 작동되는 원리이고요. 쉽게 전기 테스트를 하는 기계예요. 2미터의 끝에는 줄에 연결된 손잡이가 있어요. 여기를 손으로 잡았을 때 생기는 전기 저항도 수치를 보고 각 개인의 영적 능력을 측정합니다. 그 후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지우기 위한 일종의 치료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사이언톨로지의 감시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제들이 와서 2미터를 쥐고 있는 신자들에게 여러 질문을 해요. 이때 질문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자들에게 세뇌에 가까운 심리 상담을 시킨다는 거죠. 이 과정을 마치면 신자들은 새로 심어진 기억들로 과거의 기억에서 해방되는 기분을 느끼고 궁극의 목표인 테탄이라는 존재에 가까워지는데, 이것이 사이언톨로지에서 말하는 치료 방식입니다. 사이언톨로지 입교 과정에도요, 2미터라는 기계는 필수로 사용돼요. 감시자들은 입교를 원하는 신자에게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신자가 대답할 때마다 2미터들을 통해서 많은 양의 전류를 몸 안에 흐르도록 해요. 이때 신자가 받는 충격이 전기 고문 수준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입교를 위해서 무조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성인, 부모들, 아이를 둔 부모들이 입교를 했어. 그러면 자식들도 데리고 오려고 하죠. 어린 아이들도 이런 전기 충격을 견디면서 강제로 입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이언톨로지의 문제점이죠. 사이언톨로지는 불완전한 인간이 불멸의 존재, 테탄으로 이르기 위해서 총 8단계로 나눠진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자신들만이 하는 의학적 치료와는 상관이 없는 전혀 별개의 치료예요. 그리고 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매번 많은 비용을 내야 돼요. 이야기가 점점 이상해지죠. 사이비 종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핵심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들이 개발했다고 말하는 2미터 이 기계는요, 작동 방식 자체로만 볼 때 사람 몸에 흐르는 미세한 양의 전류를 측정하는 간단한 전기 기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들이 발명했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사이언톨로지 내에서 이 기계를 한 대에 5,500달러에 팝니다. 우리 돈으로 약 600만 원 정도에 팔리는 가치가 있어요, 종교 내에서. 신자라면은 반드시 이 기계를 한 대 이상 사야 하는 필수품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사이언톨로지가 2미터나 치료 과정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가늠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다 보니 세금이 없을 거고요.
사이언톨로지는 다른 종교에 비해 아주 폐쇄적인 성향이 있어요. 폐쇄적이라는 말은요, 내부에서 어떤 잘못이 저질러져도 바깥에선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이언톨로지 내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번 사이언톨로지 신도가 되면 그 순간부터 가족과의 접촉이 일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굉장히 비슷하죠, 이 부분이. 그리고 자체에서 운영 중인 정보국과 해군이 존재한대요. 그래서 외부인들은 알 수 없는 교인들만의 비밀 언어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감시자와 교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1:1 상담 과정은 모두 기록 녹화되고 감시와 도청도 있어요. 핵심이 이 부분인데요. 그동안 교인들은 감시자들이 시키는 대로 주 7일 하루 14시간씩 강제 노동에도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받아온 급여는 시간당 40센트밖에 되지 않아요. 교인들에게 600만원짜리 기계를 팔았고요. 매번 치료를 한다면서 8단계에 거쳐서 또 돈을 받아왔는데 정작 신도들에게는 시간당 500원밖에 되지 않는 돈으로 노동력을 착취해왔던 거죠. 그중 가장 심각한 피해자들은 부모를 따라와 아무것도 모른 채 사이언톨로지에 들어가게 된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2013년 2월 사이언톨로지를 탈퇴한 제너 미스케비치라는 여성이 그동안 겪은 일에 대한 폭로를 한 적이 있어요. 미스케비치라는 말 한번 들어봤습니다. 몇 분 전에. 현재 사이언톨로지의 교주인 데이비드 미스케비치의 조카예요. 제너는 6살 때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에 입교하면서 가족과 분리된 채 살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LA와 150km 정도 떨어진 사막에서 아이라면 시킬 수 없는 강도의 훈련과 중노동을 해왔고 외부와 격리된 채 사이언톨로지만의 특이한 교육을 강제로 받아왔다고 주장했어요. 사이언톨로지의 특이한 교육과정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탐 크루즈와 KT 홈즈의 이혼에도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부인이었던 KT 홈즈는 탐 크루즈와 결혼하기 위해 종교를 개정했어요. 사이언톨로지를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딸 수리만큼은 사이언톨로지의 방식대로 키우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했던 거고 KT 홈즈가 사이언톨로지를 탈퇴하면서 아이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사이언톨로지가 신도의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교육, 세뇌 교육을 했던 거죠. 미래의 사이언톨로지 간부들을 양성하는 교육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사이언톨로지는 신도들에게 많은 돈을 받았고 기계를 팔았으며 있지도 증명도 되지 않는 방식의 치료비들도 받아냈고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그리고 신도와 아이들을 분리해서 외부와 단절시킨 채 정신교육을 해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이비 종교라고 규정된 그런 곳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특징이 사이언톨로지 안에 전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사이언톨로지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충분하죠. 하지만 사이언톨로지는요,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의심에 대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반응이 대형 범죄 수준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백설공주 작전과 공포작전이라는 희한한 행적들이 있어요. 백설공주 작전을 먼저 말하자면은 1990년대 미국의 FBI와 IRS는 국세청을 말합니다. 여기를 포함한 정부 기관들과 30여 개국의 외국 대사관, 사이언톨로지를 비판하는 민간 단체 등 총 136개가 넘는 기관의 정보망이 비밀 요원으로 잠입한 사이언톨로지의 5천여 명의 신도들에 의해서 해킹된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보복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본인들의 종교와 교주인 로널드 허버드에 대해 문제가 될 만한 문서들을 모두 파손하고요, 훔쳐냈어요. 그리고 위조를 했어요. 거짓 정보를 심어뒀던 거죠. 공문서 위조, 도청도 서슴지 않고 벌였던 겁니다. 미국 역사상 한 단체에 의해서 정부기관이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뚫린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 작전을 성공시킨 사이언톨로지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사건이 됐죠. 하지만 이 작전은
FBI에 의해 결국 드러났고요. 8명의 주동자들이 체포돼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이언톨로지는 아무런 타격도 없이 아직도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죠. 다음으로 공포작전이 있는데요. 대체 뭘까요? 공포작전. 이름 그대로 사이언톨로지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적대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상 정보를 캐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요. 1971년에 폴렛 쿠퍼라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사이언톨로지 스캔들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이 종교를 강하게 비판하는 책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화가 난 사이언톨로지는 폴렛 쿠퍼에게 복수하기 위한 계획을 짰는데 바로 개인정보, 폴렛의 개인정보를 빼내서 가짜 혐의를 씌우고 건강기록부를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자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병원에 가두려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비판을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이언톨로지는. 내부 비판을 하지 않으면요, 그 집단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어느 집단이든 내부 비판을 하지 않고 살아남은 단체는 없습니다. 이것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공포작전은 1976년 백설공주 작전이 검거되면서 함께 공개됐는데 결국은 피해자인 폴렛 쿠퍼가 피해자가 사이언톨로지에 합의금을 물어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건의 여파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현재는 사이언톨로지도 이 공포작전처럼 정보를 조작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사이언톨로지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나 책을 쓰면은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소송부터 걸어요. 만약 소송에 지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항소거리를 찾아내서 소송을 반복합니다. 명예를 지키거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최대한 상대를 괴롭히는 방법이죠. 자신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니까요. 여기에 소송 기간 동안에 교인들이 나서요. 신자들을 활용해서 상대에 대한 불리한 소문을 내고 다니기도 합니다. 한번 잘못 엮이면 굉장히 피곤해지기 때문에 현재 기자나 언론인들은 사이언톨로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않아요. 이것이 사이언톨로지가 내부를 단속하며 현재까지 폐쇄성을 유지해온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이언톨로지는 굉장히 폐쇄적인 성격이 강한 종교지만 반대로 신자를 모으는 일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에요. 그중 가장 잘 알려진 방법으로는 셀럽 유입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명인을 모델로 내세우면서 이미지도 좋게 하고 그 자체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마케팅의 기본을 하는 겁니다. 창시자인 로널드 허버드는 사이언톨로지가 만들어지면서 이미 포섭 대상인 유명 인물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둔 상태였어요. 그중 대다수가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와 감독들이었던 겁니다. 현재 사이언톨로지의 신자로 잘 알려진 유명인들은 대표적으로 톰 크루즈가 있고요. 존 트라볼타, 줄리엔 루이스, 엘비스 프레슬리의 부인과 딸인 리사 마리가 있어요. 리사는 마이클 잭슨의 전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데미 무어나 샤론 스톤도 지금은 탈퇴했어요. 한때는 사이언톨로지였고 여기에 데이비드 베컴 부부도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데이비드 베컴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이언톨로지는 왜 이렇게 헐리우드 스타들에게 인기가 좋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일단 특별한 예배 방식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이언톨로지교는요,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게 모여서 기도하는 식의 부흥회를 열지 않습니다. 혼자서 자가치료하며 수행해가는 방식이에요. 종교에 몸담고 있지만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고 개인적인 데다 이런 방식이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게다가 사이언톨로지에서 가장 금지한 것은 화학적인 약물을 사용한 치료인데요. 마약이나 약물 중독으로 빠지기 쉬운 헐리우드 스타들에게 이러한 방침은 약물 중독을 막고 회복을 돕는데 큰 도움을 줄 것처럼 생각이 들죠. 실제로 사이언톨로지 덕에 약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한 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탐 크루즈 경우에는 자신이 이 종교를 믿으면서 난독증을 고쳤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확인된 사실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은요, 1993년에 사이언톨로지를 정식 종교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신도가 많다는 영국, 독일, 캐나다에서는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죠. 핵심은 사이언톨로지를 사이비 종교로 봐야 하냐는 거죠. 앞에서 알아본 대로라면 사이언톨로지는 사이비 종교와 아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신빙성을 조금 더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의 유명 과학자이자 무신론의 대표자인 마이클 셔머라는 사람이에요. 마이클은 자신이 기고하는 스캡틱스라는 잡지에 사이비 종교의 6가지 특징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 글과 사이언톨로지를 함께 비교해보는 것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비 종교는 지도자를 숭배하고 전지전능 또는 완전 무결하다고 믿는다. 사이언톨로지의 일대 교주인 로널드 허버드는 신도들에게 절대적인 인물이었어요. 심지어 사망한 지 3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부활할 거라고 믿고 있죠. 두 번째, 사이비 종교는 신도의 재산이나 노동력, 성을 착취한다. 애초에 사이언톨로지의 창시 목적에 대해서 로널드는요,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2미터라는 기계를 600만 원에 강압적으로 판매했죠. 세 번째, 사이비 종교는 자신들의 종교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한다. 사이언톨로지는 아주 배타적이고 폐쇄적이에요.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종교죠.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사이비 종교는 종교의 비리나 결함을 숨기고 바깥에 알려질 경우 정부나 언론의 조작이라고 몰아간다. 이것은 백설공주 작전과 공포작전이 좋은 예가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 사이비 종교는 신도를 끌어들이는 포교술이 존재한다. 유명 인사를 이용한 홍보 외에도 사이언톨로지는 로널드 허버드의 책 다이아네스틱과 2미터를 길거리로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료로 테스트 측정을 해준다면서 접근하는 영업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들도 설문조사를 한다면서 접근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마지막 여섯 번째, 사이비 종교는 종교의 일정 부분을 외부에 감춤으로써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사이언톨로지는 현재 일루미나티와 함께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단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알아본 것들은 사이언톨로지의 극히 일부 중 하나일지도 몰라요. 여기까지 사이비 종교의 6가지 특징과 사이언톨로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위 6가지 특징에 모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인간의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일, 또는 그러한 믿음의 체계나 가르침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자유 국가예요. 누구도 타인의 종교를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죠. 하지만 종교라는 이름으로 금전적인 착취와 신도와 아이들의 인권, 노동력의 가치를 소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비판과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자니 사이언톨로지는 막대한 금전을 통해 이미 건드릴 수 없는 거대 세력이 돼버렸어요. 이에 따른 피해자들은 오늘도 생기고 있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사건 파일은 매주 일요일 밤 9시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비밀에 감춰진 미스터리한 종교 사이언톨로지에 관한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굉장히 긴 내용이었죠. 제가 사이비 종교에 관심이 좀 많아요. 사이비 종교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런 것들 많이 다뤘고, 그 안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에 대한 특징에 대해 관심이 좀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동안 다뤘던 사이비 종교 범죄와 굉장히 구조가 비슷해요. 한 가지만 빠져 있어요. 한 가지만. 사이비 종교의 목적은요, 딱 2가지입니다. 돈과 성이에요. 예. 이게 없으면 할 이유를 찾지 못할 거예요. 아마 사이비 종교는. 돈과 성이에요. 근데 사이언톨로지는 이제 돈, 금전적인 착취는 있는데 성 문제, 성 스캔들, 성범죄는 아직까지 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있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고위급 간부들에 의해서 신도들, 여성 신도들에 대한 성착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워낙에 종교가 폐쇄적이고 좀 언론이나 좀 이렇게 공격을 하는, 비판하는 세력을 완전히 짓밟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이비 종교, 어떤 개인의 이득을 위해 종교를 파는 행위라면은 돈과 성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관련된 이야기 좀 더 해보자면은 사이언톨로지가 그러면은 얼마나 폐쇄적인지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뒷이야기 되는 건데 탐 크루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총 3번의 결혼과 이혼을 했죠, 탐 크루즈가. 그중 2번째 아내인 니콜 키드먼과 이혼한 뒤에 사이언톨로지 내에서 톰 크루즈의 새 여자친구를 간택하는 대회를 연 적이 있어요. 톰 크루즈의 여자친구를 뽑는 대회. 이때 뽑힌 여성이 이 사람이죠. 당시 24살이었던 이란 출신의 배우입니다. 독실한 사이언톨로지의 신자인, 이름이 나자닌 보니아디라고 해요. 나자닌은 교단에서 선택해준 거예요. 탐 크루즈와 뭐 개인적인 호감이 아니라 새 여자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만나던 남자친구와 강제로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그 치열 교정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강제로 교정기를 제거했던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강제로 또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었고요. 그리고 탐 크루즈의 여자친구로서 가져야 할 행동들에 대한 교육을 받았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3개월 동안 교육을 통해서 탐 크루즈의 공식 여자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2005년 1월에 헤어집니다. 사이언톨로지가 이런 데예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곳이에요. 자, 그리고 끝으로 다음 주 미스터리 사건 예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영화일까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적이 있었고요. 이름이 다르게 개봉했었죠. 식스센스 감독으로 유명한 나이트 샤말란의 영화죠. 2017년에 2월 1일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개봉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3 아이덴티티로 나왔었습니다. 내용 되게 특이하죠. 주인공이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동안 사실 다중인격을 가진 소재로 영화를 제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그런데 한두 가지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공이. 뭐 많으면 7, 6개 뭐 이 정도 되는데 이 영화는 무려 23개의 인격을 가진 인물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내용이죠. 더 재밌는 점은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유명하죠. 어떤 뭐 제 채널에 관심이 많거나 유튜브 내에 뭐 업로드되는 미스터리 사건, 뭐 범죄 사건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미 저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빌리 밀건의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였는 건데 이미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은 많습니다. 다음 주에 빌리 밀리건을 좀 다뤄볼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런 미스터리 사건 사고의 후발주자격이고 좀 늦게 시작했어요. 3년 정도 됐지만 그래서 그동안 누군가 다뤘던 사건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뭐 겹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모두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냥 사건의 순서를 좀 바꿔서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예를 들어서 약간 좀 비유하는 스타일로 한다든지 그래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사건이었지만 들어보니 처음 듣는 사건 같다. 듣다 보니 이게 아는 사건이라는 걸 알았다. 좀 신기한 방식이다. 새롭다. 라는 내용의 좀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댓글에서. 예,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이에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미 올라와 있는 영상을 또 다루면 안 보실까봐. 안 보실까봐. 예, 걱정돼서 얘기해봤어요. 빌리 밀건도 다음 주에 해보겠습니다. 원래 내용에서 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새로운 방식으로 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영화 23 아이덴티티의 실제 주인공인 빌리 밀리건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볼게요.